2015년 3월 12일 목요일 아침 7시 45분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중년 남성 박영수 씨가 803호 현관문 앞을 서성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 박서윤 씨, 26세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였습니다. 전날 저녁 20시 32분에 받은 작업 마치면 전화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11시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잠들기 전에 꼭 안부 전화를 걸어오던 딸이었습니다. 새벽 2시, 4시, 6시. 박영수 씨는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에 휩싸였고 결국 아침 일찍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박영수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간 집안은 평소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저녁으로 먹었을 컵라면 용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주방 싱크대에는 젓가락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작업실로 쓰는 작은 방의 책상 위 노트북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 띄워진 채 화면 보호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머그컵 속 믹스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아빠야, 어디 있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안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았지만 뭔가에 걸려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어 문을 밀어 열자 그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 서윤 씨는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과 머리 부근에서 대량의 출혈이 보였고 바닥에는 검붉은 피가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 근처에는 30cm 길이의 긴 드라이버가 떨어져 있었고 드라이버의 끝부분과 손잡이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떨어진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메시지 작성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수신인은 지혜라는 이름이었고 보내지 못한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야, 위층 사는 그 남자가 또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어. 어제도 새벽에 천장에서 뭔가 긁는 소리가 났는데 오늘은 문장은 그 지점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의 신고를 받고 7시 58분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은 서윤 씨가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체온 저하 상태와 사후경직 정도로 미루어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목 부위의 깊은 자상과 두부 외상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였습니다. 8시 15분, 대전 서부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은 먼저 외부 침입 흔적을 조사했습니다. 현관문에는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었고 거실과 안방의 창문들도 모두 잠긴 상태였습니다. 베란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어락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전날 저녁 20시 15분 서윤 씨가 귀가한 이후 새벽까지 문이 열린 기록은 없었습니다. 현장 감식을 진행하던 과학수사팀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안방 천장의 한쪽 구석, 점검구가 있어야 할 위치의 석고보드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서 살펴보니 석고보드 가장자리에 최근 생긴 것으로 보이는 긁힌 자국들이 있었고 바닥에는 미세한 석고가루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사건 당일 새벽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하던 중 한 형사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여기, 이 사람 좀 보세요. 사건 당일 새벽 12시 50분경 903호에서 나온 한 남성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손에 공구함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고 약 30분 후인 1시 20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903호 거주자는 정민수, 22세 남성이었습니다. 직업란에는 배달 라이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6개월 전인 2014년 9월에 입주했고 서윤 씨보다 한 달 늦게 이 오피스텔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정민수의 행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903호를 여러 번 노크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마스터키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간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실 바닥에는 서둘러 짐을 꾸리는 적이 역력했습니다.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침실 옷장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간 형사들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노트에는 서윤 씨에 대한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과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카페, 심지어 그날 입은 옷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오피스텔 관리일지를 살펴보던 형사는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55분, 702호 거주자가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 위층에서 금속을 긁는 듯한 소리가 계속 난다고 항의했던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당직 경비원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서윤 씨와 정민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서윤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처음 대화를 나눈 것은 2014년 12월 중순경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 씨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어느 날 저녁 정민수가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문을 열자 그는 수줍은 듯 말했습니다. 저기, 누나, 저 위층 사는 정민수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시죠? 서윤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정민수는 자신이 배달 일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로고 디자인을 부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윤 씨는 명함을 건네며 이메일로 정식 문의를 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며칠 후 정민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예산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윤 씨는 이웃이기도 하고 젊은 청년의 창업 의지가 기특해 보여 작업을 맡기로 했습니다. 2014년 12월 23일 계약금 30만 원이 입금되었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연락만 오갔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부터 정민수의 메시지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시간 외 늦은 밤이나 새벽에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나, 이 색조합 어떤 것 같아요? 제 취향인데. 누나는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요? 부러워요. 저도 누나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 오늘 배달하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누나한테 말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서윤 씨는 처음에는 정중하게 답장을 했지만 메시지가 점점 잦아지고 사적인 내용이 많아지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민수가 자신의 하루 일과를 세세하게 보고하듯 메시지를 보내거나 서윤 씨의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누나 자요? 화났어요? 같은 메시지를 연달아 보낼 때는 불편함을 넘어 불안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2015년 2월 15일 서윤 씨는 친구 김지혜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위층 사는 남자가 계속 연락해. 일 때문에 알게 됐는데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 지혜 씨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서윤 씨는 이미 작업이 80% 이상 진행된 상태였고 잔금도 받아야 했기에 고민이 깊었습니다. 결국 2월 20일 그녀는 정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 씨, 개인적인 연락은 조금 부담돼요. 작업 관련 내용만 이메일로 이야기해요. 이 메시지 이후 정민수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수십 통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누나가 저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누나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아서 서운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윤 씨가 답장을 하지 않자 메시지의 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도 고객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누나도 결국 돈만 보고 일하는 사람이었네요. 정민수의 노트를 분석한 범죄심리 전문가는 그가 전형적인 관계망상형 스토커의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노트에는 서윤 씨와의 관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2월 3일, 누나가 오늘 복도에서 나를 보고 웃었다. 날 좋아하는 것 같다. 2월 10일, 누나가 택배 받으면서 고맙다고 2번이나 말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2월 20일, 누나가 갑자기 선을 그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질투해서 뭐라고 한 게 분명하다. 2월 25일, 누나는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다. 다른 남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경찰이 정민수의 배경을 조사한 결과 그는 불안정한 성장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모의 이혼 후 조부모 손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했지만 1학년을 마치고 자퇴했습니다. 이후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사장 일용직 등을 전전하다가 6개월 전부터 배달 라이더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의 전 직장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라고 기억했습니다. 한 동료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그 상처를 오래 간직하는 타입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민수가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 같은 과 여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따라다녀 학교 측에서 경고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여학생은 정민수와 단 한 번 조별 과제를 함께 했을 뿐이었습니다. 정민수의 노트에서 발견된 또 다른 내용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서윤 씨의 집 구조를 상세하게 그려놓았고 천장 점검구의 위치까지 표시해 두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전체 구조도를 입수해 803호와 903호 사이의 배관 공간을 연구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초부터는 노트의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 위험해졌습니다. 3월 5일, 누나 집 천장 점검구 위치 확인 완료. 내 집에서 접근 가능할 것 같다. 3월 8일, 드라이버와 손전등 준비 완료. 석고보드는 생각보다 쉽게 뚫린다. 3월 10일, 새벽 시간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누나가 가장 무방비한 시간. 3월 12일 오후, 경찰은 정민수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그가 대전 시내의 한 PC방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형사들이 PC방에 도착했을 때 정민수는 구석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정민수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과 물적 증거들을 제시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범행 과정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1일 저녁부터 계획했습니다. 그날도 누나가 제 메시지를 읽지도 않았거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민수는 11일 23시경부터 준비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집 점검구를 열었습니다. 이 점검구는 이미 며칠 전부터 조금씩 넓혀놓은 상태였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마른 체구의 정민수는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손전등을 입에 물고 기어서 이동했습니다. 이 건물은 일부 라인의 배관 공간이 상하층으로 길게 연결된 특이한 설계였습니다. 원래는 각 층마다 별도 차단이 되어 있어야 했지만 공사 과정에서 제대로 막히지 않은 구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민수는 이 틈을 이용해 자신의 방 점검구에서 803호 위까지 기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나를 보고 싶었습니다. 말도 하고 싶었고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나 정민수의 진술과 달리 그는 흉기를 준비해 갔습니다. 30cm 길이의 긴 드라이버는 원래 점검구를 열 때 사용하던 것이었지만 그날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2시 10분경 정민수는 803호 안방 점검구 위에 도착했습니다. 누나가 저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얘기하러 왔다고 했는데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정민수는 천장에서 뛰어내렸고 서윤 씨는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민수가 달려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윤 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과 정민수의 얼굴과 팔에 난 할퀸 자국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서윤 씨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체격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범행 후 정민수는 다시 천장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만 이미 곳곳에 흔적을 남긴 뒤였습니다. 그의 방 점검구 주변, 배관 공간 곳곳에서 서윤 씨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민수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누나가 먼저 공격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물적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범행 직전까지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작업은 정민수가 의뢰한 로고 디자인의 최종 수정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드라이버에서는 정민수의 지문과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천장 배관 공간에서 발견된 먼지 속 발자국도 정민수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민수는 자신과 서윤 씨가 특별한 사이였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누나도 저를 좋아했어요. 단지 주변 시선 때문에 숨긴 거예요. 저는 누나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윤 씨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한결같이 증언했습니다. 서윤 씨는 정민수를 단순한 고객이자 약간 불편한 이웃으로만 여겼을 뿐이라고, 오히려 그의 지나친 관심과 집착에 불안해하며 이사를 고민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서윤 씨의 친구 김지혜 씨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서윤이가 정말 무서워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지켜보는 것 같다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는데 서윤이는 증거도 없고 같은 건물에 사는데 어떻게 신고하냐며, 정민수의 정신감정 결과 그는 편집성 성격 성향과 함께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인의 일상적인 친절을 특별한 호의로 곡해하고 거절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인지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정민수는 과거부터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는 그를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자퇴한 실제 이유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였다고 당시 지도교수는 증언했습니다. 정민수의 조부모는 손자의 범행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아이 부모가 일찍 갈라서고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서 제대로 신경을 못 써줬습니다.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2015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민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정민수의 정신적 문제와 불우한 성장 환경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정민수는 서윤 씨 외에도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다른 여성들의 일과를 관찰하고 기록해왔던 것입니다. 그의 노트에는 5명의 여성 거주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윤 씨 외에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여성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오피스텔 설계와 관리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셌습니다. 천장 점검구를 통한 침입이 가능했던 구조 자체가 명백한 설계 결함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주민민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관리사무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서윤 씨의 아버지 박영수 씨는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딸은 늘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했고 프리랜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날개를 펴려던 참이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이 그 사람에게 보인 것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친절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비극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민수는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윤 씨를 사랑했습니다. 단지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서윤 씨도 저를 이해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발언에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정숙을 요구했고 정민수의 진술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재판부는 정민수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출소 후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방적인 감정을 상대방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착각했고 거절당하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며 결국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침입하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서윤 씨의 노트북에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작업하던 파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민수가 의뢰한 로고 시안도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끝까지 프로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불편하고 때로는 두려운 존재였음에도 맡은 일은 완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서윤 씨의 친구들은 매년 서윤 씨의 기일에 모여 추억을 나눕니다. 또한 서윤 씨의 이름으로 신진 디자이너들을 지원하는 작은 기금도 만들었습니다. 김지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어요. 자기도 어렵게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후배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자주 말했거든요. 이 기금이 서윤이의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건 이후 해당 오피스텔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많은 입주자들이 불안감에 이사를 갔고 관리 시스템도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천장 점검구는 모두 잠금 장치가 추가되었고 CCTV도 사각지대 없이 증설되었습니다. 또한 야간 경비 인력도 충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딸이 살던 집을 정리하면서 그녀가 쓰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추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윤 씨가 좋아하던 다육식물이 있었는데 박영수 씨는 그 화분을 집으로 가져가 지금도 정성껏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체계의 부족입니다. 서윤 씨는 정민수의 집착적인 행동에 불안을 느꼈지만 명확한 위협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기를 주저했습니다. 당시 스토킹 처벌법도 미비했고 피해자 보호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거 공간의 안전 문제입니다. 현대적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천장 점검구를 통한 침입이 가능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일방적인 호의와 집착을 구별하는 사회적 인식의 필요성입니다. 정민수는 자신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포장했지만 그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집착이었습니다. 범죄심리학자 이모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성숙함, 그리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관계 맺기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서윤 씨의 작업실이었던 방은 이제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작품들은 여전히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페 로고, 웹사이트 디자인, 책 표지. 그녀의 흔적은 일상 곳곳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이 사건을 통해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의 열등감과 왜곡된 기대가 누군가의 일상을 파고들기까지 우리는 그 신호를 얼마나 일찍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절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한 사람의 집착이 타인의 삶을 뒤흔드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박서윤 씨는 26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시간 동안 자신의 꿈을 향해 성실히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타인에게 친절했고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졌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이 단지 누군가의 일방적인 망상 때문에 중단되어야 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정민수는 현재 수감 중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다른 수감자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그에게 28년이라는 시간이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계기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실종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